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형도 역시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바꾸고 얘도 이제 그 뭔가 설정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제 바꾸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그냥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실행하고 그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고리즘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이제 바꾸니까 그 기존에 이제 퍼셉트론을 쓸 때는 가중치의 크기들이 굉장히 이제 큰 편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모형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 퍼셉트론 대신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게 되니까 가중치의 크기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선형 모형이고 선형 분류기인데 이런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가중치 감소 기법을 적용했다. 그런 점을 이제 시사하는 거죠. 근데 가중치 감소가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게 바람직합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논의한 대로 이 가중치의 크기가 크면은 표현력이 이제 강해지는데 표현력이 이제 왜 강해지냐면 이제 가중치 크기가 이제 크면 이제 그만큼 뭔가 이제 이런 굴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표현력이 좀 규제가 된다는 것은 이 굴곡 자체가 조금 완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화 능력이 좀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제를 해결해도 과적합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갱신 자체가 너무 그 과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가중치 감소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 실제 모형들도 이제 같이 이제 보면 다르게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첫 번째 모형의 결정 경계를 이제 보면 예전에는 요런 식으로 이제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유일한 가능성은 아닙니다. 당연히 요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분류만 잘 수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잘 형성이 됐다고 이렇게 형성된 것도 분류가 잘 수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올바른 결정 경계의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무한히 많은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하나에 딱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제 알고리즘을 바꿨을 때 이 두 번째 모형의 결정 경계가 예전보다 이제 시각적으로 봐도 이게 좀 더 나았습니다. 보면 이 결정 경계에 따르면 요 결정 경계 아래쪽에서는 다 이제 1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맞았어요. 대부분 맞았는데 틀린 거 보면은 요거 틀리겠죠. 얘 틀리겠죠. 얘 틀리겠죠. 한 3개 정도 틀리는데 3개 정도 여기 아래쪽에서는 틀렸고 위쪽에서는 얘 틀리겠죠. 요거 틀리겠죠. 그죠?
요 경계선은 뭐 이제 그냥 맞았다 치죠.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제 틀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직선의 선형 모형으로 이제 해결이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들이고, 그나마 이제 개 중에서 최선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게 지금 이제 Z2가 0인 요런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퍼셉트론에 비해서 얘가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인 이제 결정 경계를 이제 형성을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설정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가중치 감소 기법을 사용하는 것과 이제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점도 있고요. 그러면 근데 그 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요 C라고 하는 값이에요. 이 C라고 하는 값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이 가중치의 크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근데 예전에는 알파였는데 지금은 이제 C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 두 번째 모형만 가지고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를 이렇게 10으로 키워볼게요. 주안점은 그래서 가중치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는지 아니면 이제 감소하는 경향성을 가지는지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랬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면 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좀 증가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움직여 볼게요. 0.1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작아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제 어느 게 좋을까요? 이제 최적화와 일반화의 이제 가능성을 이제 둘 다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그 결정 경계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이 C의 값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몇 개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보이는가 그런 점들을 같이 한번 이제 정량적인 지표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프린트문에서요. 우리가 이제 그 모델 2의 스코어 정도를 출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R2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제 정확도, 분류 정확도입니다. 이 분류 정확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논의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정답과 예측 값의 이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델 2에서 발생한 이제 출력인데, 요건 이제 구현할 필요는 없죠, 참. 모델 2 이제 스코어를 통해서 x2와 이제 y2에 대해서 수행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소수점 한 자리 정도까지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C 0.1로 수행을 한 걸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때 분류 정확도가 이제 89%예요. 네, 지금 이제 이 개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요 이제 분류 정확도로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제 그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전체 이제 그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맞췄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게요. 아, 참, 100개이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그
분류 정확도가 이제 89%면 이제 89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C 0.1일 때는 10개 이상 틀렸어요. 10개 이상 이제 틀린 게 요런 이제 결정 경계죠. 그러면 이제 그 최적화 성능이 좀 안 좋은데 이제 표현력을 이제 증가시켜 보는 이제 방향성으로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C 1.0이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서 1.0으로 하면 이제 그 분류 정확도가 100개 중에서 94개를 맞추면서 94%의 정확도로 이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C에 대한 관찰을 이제 수행하니까 0.1일 때와 1.0을 비교해서 이 정확도, accuracy를 이제 비교하니까 89%에서 94%의 정확도를 향상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일반화 성능은 모르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C가의 증가에 따라서 정확도가 증가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표현력의 증가를 고려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C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표현력과 이제 비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잘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C를 이제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C를 10으로 바꾸면 가중치의 크기 자체는 더 증가하는데 분류 정확도가 더 이상 개선되진 않아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표현력을 증가시켰지만 이제 이익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C 1.0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점을 이제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중치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손실에다가 뭔가를 이제 달아줬거든요. 대롱대롱. 그죠? 요게 요렇게도 이제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손실에다가 뭔가를 이제 달아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벌칙인 거죠. 그런데 이 벌칙은 이제 가중치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리찌의 스타일은 리찌나 이제 라쏘의 경우에는 요 가중치 크기를 구하는 스타일이 이제 L1이냐 아니면 L2냐의 이제 차이밖에 없지만 요 앞에 알파를 곱해줬어요. 근데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요. 그나저나 요 리그레션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회귀 모형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살만하죠. 근데 얘는 리그레선은 아니에요. 즉 얘는 한국말로 어렵는데 회귀기죠. 얘네들은 리그레서거든요. 근데 얘는 리그레션이지 리그레선은 아니에요. 얘는 분류기입니다. 이름이 왜 이래? 요게 그 초창기 모형들이 좀 그래요. 이
인공지능의 태동기가 요 1940년대부터 이제 70년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에서 70년대는 첫 번째 황금기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요. 그 1950년대에서 60년대는 이제 태동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1956년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감히 여기다 끼기가 좀 그런데 요 1956년에 다트머스 이제 워크샵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처음 사용했어요. 그죠? 네, 좀 이제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그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처음 사용하면서 이제 되게 조촐하게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좀 되게 조촐한데 이게 당대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가 이제 태동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 이제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1900 지금 이제 논의드리고 있는 이제 퍼셉트론이 1958년이죠.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역사가 되게 길어요. 이게 통계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그 정말 이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800년대까지도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1940년대, 50년대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정립이 됐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뭐 퍼셉트론이네, 뭐 리찌네, 뭐 라쏘네,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네 이런 것들이 그 명칭들이 좀 그 혼란스러운 편인데 이게 이제 태동기라서 아직 그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뭐 분류기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80년대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정립이 되고 머신러닝이라는 이제 용어와 이제 명칭이 이제 정립이 되던 그런 이제 시기예요. 그래서 요때 이후의 알고리즘들은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정비가 된 편이고 딥러닝의 시대는 요때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영역에 이제 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뭐야? 여기 2000년대부터 2002년. 요게 이제 두 번째 겨울이죠. 춥고 배고픈 겨울. 제가 하필이면 요때 요걸 공부했어요. 그죠? 왜냐면 이때는 그 인터넷의 시대이긴 하거든요. 요때 기억나시나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쯤에 유행했던 그 드라마 중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뭐 그 뭐 세름 정보통신 나오고 그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딱 Y2K에 그 한메일 전 국민적으로 이메일 주소 하나씩 갖는 게 그때 이슈였던 게 딱 요때예요. 그리고 2010년은요. 요때는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2020년대는요. AI죠, 뭐. 요게 진짜 특이하게 정말 10년씩 딱 그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에 인터넷이 보급되고 2010년대에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2020년대에는 AI의 보급이다. 이렇게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를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살펴보면 이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것과 이제 퍼셉트론이 그러면 이제 누가 더 먼저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가 태동기에 좀 어려워요. 그냥 좀 혼란스럽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선형 모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퍼셉트론보다는 로지스틱 회귀를 선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로지스틱 회귀에는
가중치 감소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반영이 이제 잘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이 로지스틱 회기가 수학적 안전성이 퍼셉트론보다 낮습니다. 야, 근데 요 퍼셉트론이 네가 얘기하기로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의 기본 단위고 얘가 이제 신경망이라면 그런 측면에서는 아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요 퍼셉트론이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퍼셉트론의 가치는 신경망 쪽에서는 중요한데 선형 모형의 입장에서는 좀 별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의 잠재력은 신경망에서 발휘되지만 선형 모형 자체에서는 좀 별로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선형 분류기에 대한 논의의 교재를 이제 보시면 요 마지막 문단이죠. 88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인데 로지스틱 회기를 이제 소개하는데 퍼셉트론은 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알고리즘을 다 소개하진 않고 잘 사용되는 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로지스틱 회기랑 이제 그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요 서포트 벡터 머신 얘기는 서포트 벡터 머신 가서 드릴게요. 이 서포트 벡터 머신 이제 95년에 해성처럼 등장을 했다가 지금은 좀 인기가 없는 편인데요. 이제 그때 이제 보시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선형 모형을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00페이지로 가시죠. 장단점과 매개 변수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선형 모형에서 주요한 매개 변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좀 용어에 대한 논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요게 그 다른 문헌들하고는 조금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뭐 누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이제 그냥 정하면 되는 일인데 근데 다른 문헌들을 이제 보실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선형 모형에서 W와 B와 같은 요런 거를 얘네들을 이제 제가 이제 파라메터 즉 매개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 이제 매개 변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교재에서는 이거를 매개 변수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교재에서는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coefficient 뭐 우리말로는 뭐 개수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다른 문헌들에서는 얘네들을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하면 그 리지에서의 알파 같은 거는 뭐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문헌들에서는 요런 그 설정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퍼 파라메터라고 부릅니다. 요 하이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위의 이런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종종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제 그냥 번역된 걸 보니까 얘네들을 이제 초매개 변수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초사이언 같은 건가? 그죠? 근데 이제 다른 문헌들에서는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라고 이제 부르고 특히 이제 신경망 관련해서는 이제 매개 변수와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를 이제 구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교재에서는 이제 그 얘를 개수라고 이제 부르고 요런 설정을 하이퍼 빼고 매개 변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다른 문헌들하고 비교해서 보실 때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교재에서도 번역하는 사람의 고민이 이제 좀 느껴져요. 이게 어디에서 이제 방금 논의를 확인하실 수 있냐면 잠시 이제 74페이지를 이제 참조를 해보시면 여기서 74페이지에 이제 회기의 선형 모형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이제 표기를 이제 했는가 보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W와 B는 모델이 학습할 파라메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는 파라메터라고 부르는데 그냥 음차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번역하면 매개 변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얘를 이제 매개 변수를 매개 변수라 부르지 못하고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교재에서는 그 매개 변수를 이제 설정으로 불러버리니까 얘를 매개 변수라고 여기서 번역을 해버리면 헷갈리니까 요걸 그냥 이제 음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요 아래쪽에서 이제 이제 옮기니까 이제 고민을 이제 했죠. 여기서 이제 설명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제 매개 변수 또는 이제 개수라고 부르는데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교재에서는 매개 변수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몽기니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구구절절하죠. 구구절절하고 그냥 남들이 부르는 대로 불렀으면 좀 고민이 들었겠다 싶은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KNN을 논의할 때는 KNN은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요 매개 변수가 이제 저는 그냥 일괄적으로 설정이라고 부를게요. 하이퍼 파라미터 말도 길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 리지에서는 알파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C였다 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알파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 비례하는데 왜 그러냐면 규제는 표현력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력을 캐패시티다라고 표현한다면 요 표현력과 C를 비례시키면 생각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지에서 요 가중치 감소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원조 오리지널로서 존중을 해주고 정확하게 말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요 가중치 감소 기법이 알고리즘에 포함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계량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계량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이 알파의 이제 생각하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왕 이제 가져오는 김에 사용성을 좀 개선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완벽하게 요래요. 리치에서는 그 가중치 크기에 알파를 곱해주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가중치 감소를 이제 하는데
C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L1을 사용해야 될지 L2를 사용해야 될지 이제 정한다. 이런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이제 뭘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L2를 사용하는데요. 그 점은 좀 응용 데이터를 이제 논의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아이리스를 넘어서서 좀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의 느낌적인 느낌을 이제 캔서로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요 그 캔서에 대해서 심각한 데이터죠. 그 암이요, 아니요. 그죠? 심각한 데이터죠. 근데 이제 당시 시점에서 우리가 KNN을 적용을 해서 이게 뭐 90점을 상회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얻었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다시 보네요. 근데 KNN이 90점을 넘을 정도면 사실 이게 이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선형 모형의 경우에도 이거를 못하지 않을 것을 이제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얼마나 잘할지 여부는 이제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설정을 이제 하고요. 노력을 해볼 건데 다만 이 페널티가 기본적으로 이제 L2 방식입니다. 요거 이제 기본 값인데 좀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는 원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성능이 관건이고 이벨리웨이트 모델을 통해서 이제 캔서 데이터, 캔서 이제 타겟을 수행하는데 얘는 이제 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셔플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스트래티파이를 캔서 이제 타겟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예전에 했을 때와 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버전스 워닝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어, 반복 횟수의 최대값에 도달해서 지금 이제 멈췄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대한 제언도 이제 비슷한데요. 1. 그 반복 횟수인 맥스 이터레이션을 증가해 볼래? 아니면 스케일 해 볼래? 이런 식의 이제 제언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수월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맥스 이터레이션인데 요거를 이제 그 뭐 5천 이렇게 충분히 이제 줘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맥스 이터레이션이 좀 효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96 거의 이제 둘 다 96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점수예요. 이거는 과적합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야박하죠. 그죠? 그러면 뭘로 평가할 거야? 이거는 점수가 높아도 일단은 언더로 한번 판정을 하고 나서 표현력을 증가시키는 욕심을 부려봐야 되는 그런 어떤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C를 좀 증가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오르는데 여전히 이제 언더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욕심을 이제 부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는 확실한 그 과적합의 양상이 이제 발생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너무 이제 오버했으니까 얘는 이제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수가 더 있다는 겁니다. L2냐 L1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은 빅 브레이크 이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브레이크.